이쪽이 x, 이쪽이 y라고 전제할 것이고 밑에는 그림을 x제 수요함수를 그릴 겁니다. x제 수요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쪽은 똑같이 맞춰주고 이쪽은 이제 px로 잡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y축 절편은 py분의 m, 예산선 일일이 적어드리지 않아도 계속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x좌의 가격이 원래는 이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대요. 이런 정도로 설정되어서 px0분의 m, 이게 절편이었다고 합니다. 절편이었다고 하고요. x의 가격이 이제 2분의 1이 된 거예요. 2분의 1이 되면 한 2배 정도 떨어져서 넉넉히 px1분의 m, 절편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산선이 완만해졌다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함수를 가정할 것도 아니고 뭐 구태여 보완관계, 대체관계를 찍어가면서 진행할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점을 선택했어요. 그 점을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E0라고 한번 잡고 시작을 해볼 것이고요. 거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무차별 곡선을 활용을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고 불러요. 무차별 곡선이 이 제로점에서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점은 여기였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IC라고 안 적고요. 초기 효용 U0라고 적을 거예요. U0라고 적고 뭐 독립관계를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찍어 보려고. 예산선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점은 이 원점이라고 합니다. 효용은 올라갔죠. 효용은 U1으로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가격이 현재 지금 원래 가격에서 절반 정도로 제가 떨어졌다라고 전제를 했죠. 그래서 그림도 대략 맞춰서 그린 거거든요. 여기가 px0, 이쪽이 px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px0일 때 현재 이 소비자는 이만큼을 이제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로. px0, x0만큼 소비를 했던 것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자는 x1만큼 소비를 하게 된 거예요. 요거 라인 따라서 읽으면은 그게 수요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 두 점을 뭐 직선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수요함수 D 또는 뭐 QD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수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수요함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보통 수요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수요함수. 그 이름이 보통 수요함수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수요함수는 이렇다라고 주어지면요, 그게 다 보통 수요함수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썼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점이 소비점이었는지를 찾는 그때 기준이 바로 보통 수요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자, 보통 수요함수는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보유한 소득을 모두 소진한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소득을 다 썼다는 거죠. 모두 소진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수요곡선, 수식이라면 수요함수, 이를 보고 우리는 보통 수요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수요곡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실 건 사실 지금 그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선택점이 2점이고 바뀌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는 알겠는데 이 과정 하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좀 꺼낼 수 있는 개념이 또 있지는 않을까, 그거를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스라는 분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식스라는 분께서 자, 그러면 얘를 둘로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 첫 번째는 이만큼의 효용을 처음에 누리고 있었다고 했고 초기에 이 제로점은 여기라고 했거든요. 이 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대 가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치? py분의 px가 지금 완만해졌다는 거예요. 효용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바뀌어버린 상대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점에서 x를 소비한다면은 효용을 또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제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상대 가격이 어디에 접하는지를 찾아봤어요. 여기. 거기를 우리가 이제 E2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엄청 볼록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있으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이제 바뀌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볼록하지 않으면은 제법 많이 x가 바뀌어주고 y가 떨어져 줘야지 효용이 똑같은 점이 이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볼록성에 따라서 여기까지 찍었을 때 x의 변화가 실제로 목격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 투점은 소비자가 선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선택해요? 그냥 X 가격이 바뀌었네, 나는 여기로 갈래, 이렇게 할 것이지만 경제학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X0에서 X1 말고 이제 가상이죠. 가상의 한 점을 실제로 찾아봤더니 효용이 불변임을 가정할 때 가격이 바뀐 것만 반영했더니 이만큼 변동이 되었더라. 이를 보고 우리는 힉스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힉스 대체 효과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어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 원점이 발견이 되었죠? 그죠? 거기까지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힉스 소득 효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힉스가 정한 거예요. 힉스 소득 효과가 최종적인 소비점까지, 나머지 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위에도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제가 불린 거지 개념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얘랑 똑같은 기울기 있죠? 똑같은 기울기대로 쭉쭉 끌어내려서 원래 효용을 달성할 때 이 가격 체계면은 어디에서 소비했을까라는 이 점을 찾는 겁니다. 이 점, 여기를 E2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겪은 적은 없지만 가상적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어디였을까, 그 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효용이 불변인 채로 가격이 바뀌었을 때 접하는 점을 쭉 따라가다 보니 바뀌어버린 가격 체계에서 접하는 점이 일단은 눈에 보이고, 그 점을 X2라고 한다면 이 크기를 보고 우리는 힉스 대체 효과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 소비점은 X1이죠.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라는 것은 사실 힉스 말고 다른 분이 또 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적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요건 힉스 말고 다른 분이 이야기한 건 아직은 우리 시험엔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대체 효과라는 것은 상대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효용 불변임을 가정해서 선택된 점 기준으로의 격차, 이걸 대체 효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또 평행하니까 예산선이 마치 이렇게 쓱 움직이는 것처럼 소득이 바뀌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X2를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출발점은 여기고, 그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게 또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수요곡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수요곡선을 보고 우리는 보상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보상 수요곡선 또는 힉스 수요곡선, 힉스 보상 수요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얘도 정의를 내려보죠. 효용이 불변임을 가정하여 효용이 안 바뀐 거죠. 효용이 불변임을 가정하여 바뀐 PY분의 PX 상대 가격 체계 PY분의 PX,
효용이 불변임을 가정했고요. 바뀐 상대 가격 체계 하에 변화한 수요를 반영한 곡선이 바로 보상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펜이나 자 같은 거 대시고 초기점에서 그 효용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참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바뀐 이후에 나중에 상대 가격하고 똑같이 평행한 거 있죠. 예, 딱 거기까지 실제로 겪은 적은 없지만 거기까지 변화한 충격을 반영한다면 그것끼리 연결한 것도 이름이 붙어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보상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 수요 곡선이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x제와 y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x제와 y제와의 관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제로에서 제가 2원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둘은 대체 관계예요. 대체 관계. 그래서 이 제로 기준으로 2원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대체 관계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 여기서 조라는 거는 사실 연상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데 돈을 다 썼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요 곡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Y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2제로에서 2원으로 최종적인 소비점을 봤더니 대체 관계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 대체 관계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겪은 적은 없습니다만 2제로에서 2투라는 가상의 소비점까지 어떻게 됐어?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했죠? 그치? 그러니까 그 경우도 우리가 대체 관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용어를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순 대체 관계라고 부릅니다. 얘는 좀 연상이 되죠. 순이라는 것은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수하게 초기의 효용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바뀐 것만 반영하면은 X가 늘고 Y가 줄었더라. 그렇게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순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무조건 순대체 관계예요. 항상 그래.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무조건 상대 가격이 바뀔 때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순대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순대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양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을 때 우리는 순대체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순대체 관계를 갖는 두제와는 반드시 조대체 관계를 갖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의 일이에요. 별개의 일. 봐봐. 가격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거 반영하면은 무조건 순대체 관계죠. 그지? 근데 얘네들이 모순입니까? 아니잖아. PCC가 수평일 수도 있고 우상향일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전제하도 초기점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그치? 따라서 힉스 대체 관계, 즉 이 관계는 무조건이라고 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 가격 체계를 적용하고 그때 X 변화량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차별 곡선은 원래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늘면 Y가 줄어야 된다고. 무조건 순 대체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조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모른다는 거지. 그치? 돈을 다 썼더니 뭐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순이라는 개념과 조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이제 구별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해요. 순대체 관계, 조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모든 문제마다 순, 조 일일이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힉스 대체 효과를 묻고 싶으면은 차라리 그냥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고 물어보지 그 둘 사이가 순이냐 조냐를 따지진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요거 그냥 조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때 그렇다라는 사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별은 되는 개념이다. 이 둘은 구별이 가능한 개념이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상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대체 효과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응용입니다만 그래도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연습이 또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그릴게요. 이것만. XY 평면이 있습니다. XY 평면이 있는데 이제 초기에는 PY분의 M, 이쪽은 이제 PX분의 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잡자. PX분의 M 이런 식으로 초기의 선택점이 여기였다고 해요. 그 무차별 곡선의 공률을 좀 작게 할 거예요. 작게 해서 왜 그랬냐면 거기에서 접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할 것이고 거기가 이제 초기의 선택점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똑같이 xj와의 가격만 이제 줄어들었어요. px 0에서 1으로 xj만 가격이 떨어지는 충격을 가정합니다. 예산선이 그러면 이렇게 완만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어느 점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사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체효과죠. 대체효과. x0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현재 지금 완만해지는 충격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쯤 되려나요? 이쯤? 여기쯤. 여기. 이런 점이 이제 실제로 겪은 적은 아니지만은 가상의 한 점이라고 대체효과 따질 때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x2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 대체효과. 새롭게 달성된 예산선은 사실 진짜는 밖에 있어요. 그치? 밖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효용이 커질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궁금한 거지. xj는 정상제이냐 아니냐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정상제일까 아닐까를 찾고 싶어. 그럼 제가 뭐 4번 5번 말씀드렸죠. 기준선이 필요해요. 기준선. 첫 번째 기준선은 x2는 겪은 적이 없지만 거기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최종적으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게 이 교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노란색에서 하얀선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할 때 적어도 xj의 소비량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소비점이 이 사이에 위치한다면 xj는 정상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소비점이 이런 곳에 위치한다면 xj는 열등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열등제.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는 이게 필수제인지 사치제인지가 또 궁금해졌어요. 그때 원점과 연결한 보조선을 긋는다면은 이 제로점을 관통하는 직선을 그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투점을 관통하는 직선을 그으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E2죠, E2. 그 점을 기준으로 뭐 관통하는 이런 직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최종적인 선택점이다라면은 이때 이제 xj와는 어떤 제와인 거야? 정상제는 정상제인데 필수제이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가 최종적으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야. 그건 뭐라고 해요? 사치제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프가 복잡해도 기준을 확실히 잡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의 출발점으로부터 원점으로 직선을 그어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여기서 접해 있다라는 거는 이 투점보다 최종적인 점이 왼쪽으로 살짝 갔다라는 것인데 그럼 뭐라고 하지? 우리는 이걸 보고 열등제라고 부른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재화들은 사실 xj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도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정상제화는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또 소비가 증가합니다. 열등제는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재화들은 그래도 최종적인 점이 X1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가 최종적인 선택점이 될 수도 있대요. 여기. 이번에 이런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이런 보조선을 긋고 여기가 최종적인 선택점이 됐다는 겁니다. 왜? 무차별 곡선이 그렇게 갔거든. 접하는 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대체 효과는 분명히 X의 소비량을 증대시키는데 이게 최종적인 소비점이 되었다라면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인 걸 넘어서 대체 효과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면 참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X제화의 가격이 떨어진 게 출발점인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합쳐봤더니 최종적으로 X 소비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뭐 같은 얘기인데 가격이 오를 때도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재화라는 것입니다. 열등제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등제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소득 증가하고 소비량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열등제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재화를 보고 우리는 깊은제라고 해요. 깊은제. 뭐 교재에 따라서는 깊은제, 뭐 영어를 뭐 옮겨 적는 과정이니까 뭐 깊은제 또는 깊은제라고 부릅니다.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주 식재자가 이제 감자예요. 감자. 아일랜드 감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막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뭐 농작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니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은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국민들이 좀 긴장한 거예요. 우리 주식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내가 구매를 못 해버리면 어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감자를 막 엄청나게 사들이는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오히려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된 거야. 그치? 그렇지만 깊은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보상 수요 곡선만큼은 우하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효용이 불변,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수요 곡선입니다. 보통 수요 곡선은 오히려 우상향 해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깊은제를 가정하게 되면요. 수요의 법칙에서 이제 위배되는 거예요. 이 경우라고 하면요. 가격 탄력성, 보통 수요 곡선 기준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원래는 평범할 때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음수가 나옵니다. 왜? 원래 개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향한다는 거지. 음수가 나와버려요. 열등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으면 가격 탄력성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소득 탄력성만 있으면 돼요. 소득이 올라갈 때 재화 소비량이 감소하는지. 근데 깊은제인지를 분석하고 싶으면 소득 탄력성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대부분은 막 이런 데 가서 끝나기 때문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살짝 상쇄해가지고 결국 수요의 법칙은 따라간다고요. 우하향한다는 얘기야. 깊은제는 우상향한다는 거죠. 소득 탄력성으로는 안 돼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지?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고, 가격 탄력성마저 음수가 나와야지 우리가 깊은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